비행기는 어느새 하이퐁 상공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트남 다낭으로 향했습니다. 다낭과 하이퐁을 넘나드는 두 부부의 인터뷰. 그녀는 어떤 사연을 들려줄까요? 사건의 발단은 속성결혼이었습니다. 아내의 뱃속에는요, 아이가 자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정집을 알고 있는 한국인 전 남편, 그가 아이를 강제로 데려갈까봐 두렵다고 말하는 이 여성. 두 번의 임신. 하지만 쌍둥이가 태어나는 순간 남편은 아내의 곁에 없었고요. 태국에서 다른 베트남 여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베트남 여성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이렇게 의뢰인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누군지도, 아빠의 품이 뭔지도 모른 채 21세기 라이따이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요금 1,90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보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4월 11일 지금 시간은 3시 27분이네요 저는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인천공항 간다는 거는 웬만한 이제 베트남 항공편들이 이 시간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비엣젯 같은, 특히 오늘 제가 가는 목적지가 비엣젯밖에 안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엣젯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왜 제가 그곳으로 가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2월달에 제가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헛걸음을 했어요.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 사연 때문에 다낭부터 시작해서 호치민을 무려 9일 동안 다녀오는 일정으로 갔는데 결국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왔어요.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3월 초 저는 베트남 다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속성 결혼을 했었다는 한 베트남 여성. 그 한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딸이 한 명 있었다고 하고요. 현재 그녀는 홀로 다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여성은 한국에 가지도 않고 다낭에서 홀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저희는 다낭에 와 있고요. 연락을 해봐야 돼서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는 보내는데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전화해볼게. 그 전에도 전화 안 받았고 전화 못 받았다고 얘기했어. 근데 퇴근하냐고 물어봤는데 대답 안 했어. 오늘 일요일이야. 전화 받기 싫을까봐 해서 설명해줬어. 우리 누군지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고 남편이랑 마담 쪽에 관련 사람 아니라고 설명했어. 근데 대답이 없어. 저희는 다낭의 숙소에서 이 여성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성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쉬는 날이래. 문자했는데도 대답이 없어. 전화해 걸어볼게요. 사건의 발단은 속성결혼이었습니다. 한국인 남자는 이 여성과 속성결혼을 했고요. 그날 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 뒤 전통결혼식 전야제가 끝난 다음 남자는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요. 결혼식 준비로 피곤했고 임신까지 했던 아내는요, 이 성관계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화가 난 남편은요, 다음날 결혼식 준비가 다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호치민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파혼을 통보하죠. 아내의 뱃속에는요, 아이가 자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파혼을 당한 아내는 홀로 아이를 낳은 뒤 생계를 위해 다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알려주며 인터뷰를 요청했던 이 여성은 어째서인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문자로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문자로 계속 했지. 거절해도 괜찮다. 거절해도 괜찮으니까 통화만 잠깐 하자. 저희는 이 여성의 이야기가 무척 듣고 싶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상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무언가 매우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얘는 되게 웃기는 거는 온라인 중이었어. 이게 뜨잖아. 내가 문자 남겼어. 이분들은 오프라인이야.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뭐가 무섭다고 하는 거야?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나는 마담 쪽인 줄 알았대. 자기 부모님 아직 마담이랑 안 믿어요. 촬영 같은 거를 하기 싫다. 왜냐면 남편은 와서 애기 데려갈까 봐 해서 무서워. 뺏긴가 봐. 자신의 친정집을 알고 있는 한국인 전 남편, 그가 혹시라도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 두렵다, 아이를 강제로 데려갈까봐 두렵다고 말하는 이 여성.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성이랑 접촉을 시작한 거는 2달이 넘었는데, 우리가 비행기표 사기 전까지는 인터뷰 약속이 다 됐으니까 저희가 왔겠죠. 와가지고 이 여성과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2-3일 전부터 이제 연락이 안 되기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저희가 또 근데 안 올 수는 없고,
하고 소재 파악을 해가지고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도 지금 전혀 연락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서 한국 남성들이야 피해를 보면 그거에 대해서 뭐 복수를 하고 싶다, 화가 난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올 수 있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찾아올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찾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 애기 먹일까봐 엄마 아빠도 촬영하기 싫다고 자기도 안 하고 싶대요. 여성분들도 피해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도 제가 취재를 요청을 1년 전부터 꾸준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이 한국 남자한테 피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모든 사회 현상은요, 동전처럼 양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속성 결혼의 피해자는 한국 남성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베트남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역시 허다합니다. 5일 만에 하는 결혼, 이 시스템 안에서는요,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저희는 다낭까지 찾아갔던 7박 8일의 기간 동안 이 여성과 그 어떤 접촉도 못했고요.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의미가 없었던 건 아예 아닌데 시간을 날리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잠수를 타버린 그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비슷한 사연이 있고 비슷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여성분이 있다고 해서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거 미리 알아드리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남자 네. 그 성격은 좀 이상해요. 기분 나쁘면 제가 그 사람 시킨 대로 안 해주면 그 저 먼저 괴롭히는 목적이었어요. 일단 그 사람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대화하고 했던 것들 남아 있으신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 얘기를 맞죠. 네. 토요일에 집에 가서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자리가 하나 있죠. 늘 되는 주차 포인트에 차를 대고 저랑 같이 가는 일행은 이미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하이폰 가는 줄은 얼마나 많은 짐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북부 쪽 맞선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하이퐁을 가시는데요. 하이퐁 가는 비행기는 거의 하라리 베트남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짐들이 미치게 많아요. 와, 뭐 체크인 한 명 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수화물들이 웬만하면 다 오바. 여기는 저를 찍으러 와주신 피디님입니다. 맛 촬영 중입니다. 딴 데랑 비교해보면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관광지가 아니니까 짐들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약간 비행기에서 흙냄새 날 거예요. 하이퐁에 이제 살고 계신 분들 중에 결혼 이민자들이 많아요. 한번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할 때 거의 보따리 장사처럼 짐들이 거의 수화물 풀 패키지로. 역시나 비엣젯은 연착. 라운지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요, 베트남으로 출발해 봅니다. 4시간 30분의 비행기는 어느새 하이퐁 상공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민 수준의 짐들, 하이퐁 공항에서만 볼 수 있는 짐 풍경. 건터 공항에서도 이거 볼 수 있었을 건데 지금 건터 직항이 없어져가지고 하이퐁에서만 거의 볼 수 있다고 보면 되죠. 먹을 거, 선물할 거, 화장품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베트남으로. 안녕하세요.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 함께 하이퐁에 살고 있다는 베트남 여성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곳 하이퐁에서 그녀는 어떤 사연을 들려줄까요? 지금 도착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골목 끝까지 아예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 여기네. 애기 있네. 애기 있고 안에도 있고. 진짜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저를 찾아주셨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저는 한국 남자하고 연애했었는데 또 연애한 지 5년 되었었는데 결혼도 안 해주고 결국은 헤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아기 어떻게 키우는지 미래 좀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그분하고 둘 사이에 아이가 있으신 거예요? 네네 여기 2명 아, 지금 이 아이들 2명이에요? 네 상동이에요. 베트남 하이퐁 공항 근처 동네에서 쌍둥이 여자아이 2명을 홀로 키우며 사는 베트남 여성. 이 여성에게는 대체 어떤 기막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88년생이에요. 저는 8살이에요. 이 2명의 아이 말고 결혼을 했던 적이 있으세요? 앞전에 한번 베트남 사람하고 부모님 반대해가지고 결혼 안 했지만 그래도 큰 딸 한 명 더 있어요. 한국 남성과 아이를 낳기 전 이 여성은 베트남 남자와의 사이에서도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홀로 3명의 딸을 키우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한국인 남편은 대체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남편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맨 처음에 리프 어플 통해서 한국 친구 사귀는 어플이 있어요. 연락만 하다가 만나게 된 건 언제였어요? 19년 11월에 그때는 처음에 만났었어요. 리프 어플, 바로 이 어플이죠. 외국인 이성 친구를 만나는 어플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 어플을 통해 처음 서로에게 알게 되었고요. 곧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동역사로 회사에 다녔었는데 근데 그 사람 그 베트남에서 이런 장사하는 거라서 1년 정도 가까이 됐을 때 제가 그만두고 그 사람 하는 장사 도와줬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동거를 하면서 연인으로 그리고 사업 파트너로 함께 지내왔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잘 안 됐나 봐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일에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좀 발전되었었어요. 장사 좀 잘 되었었어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 사업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사업과는 상관없이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바로 한국 남편의 거짓말. 처음에 만날 때 저 보고 총각이라고 소개해가지고 연애하게 했었잖아요. 나중에 제가 우연히 가족관계 증명서 봤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어떻게 발견을 했어요? 그 사람 어느 날 제 핸드폰은 그 옛날 사진은 다 지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 사람 핸드폰으로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가족관계 증명서 그거 발견되었어요.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가족관계 증명서, 그 안에는 의뢰인이 모르고 있던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와이프 있다는 거, 나의 한국인 남편이 총각이 아니라 유부남이었다고? 의뢰인이 발견했던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는 의뢰인이 꿈에도 모르고 있던 한국 아내의 존재가 기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을까요? 진짜 혼인 아니라고 옛날 여자친구 자기 자신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에서 혼자서 혼인 신청했었다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근데 삼촌이라는 사람, 삼촌 저한테 설득시키라고 이거 맞다, 한국도 지금 변호사 맡기고 그런 문제 해결 중이라고. 근데 저도 아직 못 믿어가지고 여기 한국의 와이프한테 혹시 그 사람 하는 말은 다 맞는 건지 이메일 보냈었어요. 근데 답장 오는 거는 나랑 하고 아무 관계 아닌 거라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답이 왔어요. 이 남자랑 자기는 관계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저도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자꾸 결혼하자고 했었는데 와이프 있다는 거라면 제가 절대 안 만나요. 그만 만날게요. 솔직히는 그 이메일 답장 온 거 그 와이프 작성한 건지 아니면 그 남자 작성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실제 아내인지는 모르겠다. 네, 왜냐면 가끔 둘이 연락한 거 가끔 봤는데 또 여보 그렇게 좋은 사이 같았는데 근데 제가 물어볼 때마다 아니라고, 또 폭력적으로도 쓰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입닥치려고. 근데 너무 그 당시 저도 바보같이 확실한 증거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말 듣고 끌려다녔죠.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고 그런 사실 스스로 너무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냥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의뢰인은요, 한국인 남편의 말을 모두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명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여나 진실을 알게 되면 스스로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여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의뢰인은요, 이 남성과의 동거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에게 아내 말고 자식은 있었을까요? 이 남자 자식은 없었나요? 그 첫 와이프하고 딸 한 명 있는데 첫 와이프하고 이혼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번 와이프는 이름만 아는데 자식 없는 거 봤어요. 그럼 첫 번째 와이프랑은 딸이 한 명 있고 지금 와이프랑은 아이가 없고 베트남에는 지금 딸이 2명 있는 거네요. 네. 저보고 아기 갖자고 했을 때 이혼 소송 거의 다 끝났다고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아기 갖자고 결혼하자고 그래 했었어요. 맨 처음에 만났을 때도 한 번 임시 되었었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준비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지었었는데 동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들려온 임신 소식. 남자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를 지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번의 낙태를 했었던 의뢰인. 그런데 이 한국 남성은요, 진실된 마음으로 이 의뢰인과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결혼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요? 네, 했었어요. 만난 지 3, 4개월 정도 되었을 때도 아기 같이 하고
결혼하자고 했었어요. 그 6개월 정도 된 다음에 또 한 번 임시되었었는데 갑자기 임시된 거 기쁘지도 않고 또 무란한다고 아직은 장사 잘 안 된 거라서 그래서 저보고 지우라고 했었어요. 아, 아기를 지우라고. 네. 연애 초반 한 번의 낙태, 그렇게 상처를 안고 둘의 연애는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업 역시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동거 생활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갈등은 심해집니다. 만난 지 3년 되었을 때 성격은 안 맞춰가지고 자꾸 싸운 거니까 아기 좀 갖자. 아기 갖으면 아마 좀 나아질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아 맞다. 아기 있으면 아기 집중하고 내 성격도 변해질 거야. 그래서 아기 갖기로 했어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 좀 자기가 변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변했나요? 성격은 그대로 좀 저랑 안 맞아서 그런지 바람 피워서 그런지 저한테 잘해주다가 또 안 잘해줘요. 또 자꾸 싸워가지고 아기 임시 3, 4개월 정도 된 다음에 저보고 치우라고 했어요. 아, 아이 지우라고 했다고? 네. 두 번째 임신 이후에도 싸움을 할 때면 아이를 지우라고 말했다는 한국 남자. 심지어 이 남성이 이렇게 의뢰인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요, 이번에는 차마 아이를 지울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기 그때는 저도 한 번 치웠으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쌍둥이라고 그래서 앞전에 지었던 아기 아마 저한테 또 돌아온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 마음으로 못 치웠었어요. 애기들한테 미안해서. 네. 나중에 알게 되니까 다른 여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아이들의 아빠인 한국 남자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여자가 또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너무 이상한 거 솔직히 티 많이 났잖아요. 그 만난 지 오래된 사이니까 그 여자도 베트남 여자예요? 네, 그냥 증거 없어가지고 넘어가 준 거고 근데 제가 그때 임시 8개월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시간 좀 있어 총각대처럼 배낭여행 태국에 3일 정도 배낭여행 갔다 오고 싶다고 혼자서 가는 거 솔직히 좀 그랬잖아요. 시간 있으면 저보고 안 오면서 또 노력하는 거 좀 속상했었는데 하고 된 것 같아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태국에 도착하면 연락 안 돼가지고 갑자기 그날은 밤에 8시 반에 저보고 피곤한다고 호텔에 가서 자겠다. 근데 매일매일 영상통화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먼저 잔다고 하니까 임시분이라서 좀 예민했었고 그래서 밤에 10시 반 영상통화 했는데 절대 안 받고 저랑 싸움 만들었어요. 아이들의 아빠인 한국 남성은요, 다른 베트남 여성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 사진이 바로 한국 남편이요, 다른 베트남 여성과 여행을 갔던 사진입니다. 태국에 혼자 여행을 가겠다던 남편은요, 이렇게 피곤하다고 메시지를 남기고요, 같은 날짜의 사진에는 이렇게 다른 베트남 여성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예감이 있었던 의뢰인에게 의심병이라고 몰아붙이는 상황. 그래서 저는 혼자서 연락도 안 되고 밤새 생각해서 다음날은 바로 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체체해가지고 손바닥만큼 피 많이 나왔어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문자 보냈어요. 아 오빠 갑자기 커피 많이 나왔네. 근데 문자 갔는데 답이 없다. 그래서 그 문자는 지웠어요. 저도 자존심 좀 높은 편이라서 나를 관심 안 하구나. 그러면 내가 왜 의지하냐. 그렇게 삐친 마음으로 문자 지웠어요.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했던 의뢰인, 한국인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태국에서 다른 베트남 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한국 남편은요, 문자를 읽지도 않았고요. 이에 기분이 상한 의뢰인은 문자를 지웁니다. 하지만 지워진 메시지를 본 한국 남편의 반응은요, 상식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그 사람 바로 저한테 어이가 없는 말, 너 나 말고 다른 한국 남자도 연락하는 거지? 그렇게 제가 바람 피운 거라고 만들었어요. 아니다, 난 너 이제 안 만나겠다. 차단하다. 그렇게 차단했어요. 그렇게 아이들의 엄마인 의뢰인은요, 한국 남편에게 차단을 당합니다. 먹긴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말이 어울리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의뢰인은 그 사건 이틀 후 예정일이 한참 남은 시점 급격한 산통을 느끼고 산부인과로 향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틀 후에 바로 아기 태어났어요. 아기 좀 너무 빨리 태어난 상태니까 아기 태어난 거 생애 제일 힘든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그런 사건은 남아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고 그 중요한 시기에 남자분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태국의 여자랑 놀고 있었어요.
아직 그 불안한 마음으로 핸드폰 또 한 번은 봤어요. 아, 역시 있었어요.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나던 그날 한국 남편은요 태국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진 모두 그날 함께 있었던 새로운 베트남 여자친구가 직접 보내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여자 그 당시에 노력한 거고 저도 그 여자랑 연락했어요. 사진 같은 거 다 저한테 보내줬어요. 연애한 거라고 3년 되었대요. 연애한 지 3년 되었대요. 제가 일을 잘 해줘서 그런지 저를 잡으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 비웠으면 저랑 끝났으면 되었는데 또 아기 갖자고 하는 이유 너무 그랬잖아요. 그 사람 믿어서 결혼할 것 같아서 아기 만들었었는데 근데 결국 결혼도 안 해가지고 다른 여자도 있었구나. 그냥 아기한테 너무 미안해요. 한국 남편은 의뢰인에게 결혼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의 임신. 하지만 쌍둥이가 태어나는 순간 남편은 아내의 곁에 없었고요. 태국에서 다른 베트남 여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이 남자를 사랑했던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뢰인. 아이들에게 미안한 감정 역시 감추지 못합니다. 베트남에 혼인신고 돼 있어요, 그 남자랑. 아니요. 아이도 안 해줘요. 애들 한국에 호적에도 안 집어넣어주고. 처음에는 몇 개월 후에 된다고 몇 개월 후에면 끝난 거라고 자꾸 약속했지만 근데 계속은 핑계로 안 해주는 거 미뤘어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들을 한국 호적에도 올리지 않는 한국 남편. 그렇게 아이들은 베트남에 방치된 채 자라고 있는 상황.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 이 남자가 와서 아이를 안아주거나 놀아주거나. 가끔인데 5분, 10분, 또 1시간, 2시간, 이틀, 3일 정도. 토탈 아마 5번 정도. 애기 아빠가 애기를 본 게 5번밖에 안 돼요? 토탈 아마 1주도 안 된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아이 보러 온 게 언제예요? 8월이에요. 작년 8월이요? 8월에 와서 얼마나 애기들 보고 갔어요? 하루예요. 하루 애들하고 놀아주고 그냥 끝 한 거예요? 하루도 안 돼요. 그냥 몇 시간. 몇 시간? 아이들이 커가는 그 짧은 몇 년의 시간 동안 아이의 아빠는요 단 며칠의 시간도 아이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의뢰인. 그렇다면 이 남성은 아빠로서의 의무는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뭐 애들 양육비나 이런 걸 주나요? 만날 때는 잘 줬어요. 일을 같이 출장 많이 가야 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시장 때문에 한 달에 2주에서 그 20일 정도 같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아줌마 도우미 구해가지고 거의 애들 거의 아줌마하고 같이 있었어요. 저도 장사 돈 버니까 그 사람이 아줌마 월급, 월세, 아기 먹는 본유 같은 거 주고 제가 아줌마 생활비하고 저도 따로 지원한 거 있어요. 근데 끝날 때는 제가 망가지게 만들고 돈 없다고 자꾸 안 주는 핑계 만들어가지고 저랑 싸우 만들었어요. 제발 주세요. 나도 이제 힘들다. 그렇게 울면서 달래야 불쌍해 보여서 준 거라고 최근에 그렇게 됐어요. 함께 일하러 다니는 동안에는 양육비를 꾸준히 줬다고 하는 남편. 하지만 같이 일을 하지 않기 시작한 후로 양육비는 의무가 아니라 남편의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을 하지 않고 있던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무기로 정신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는 남편. 한 달에 얼마 정도 준 거예요? 아기 한 명에 1,000만 원 줘요. 근데 저거는 아기 좋은 유치원 보내야 그리고 우유 같은 것도 좋은 거 줘야 아기 먹는 거 다 비싼 거 줘야 돼요. 아니면 제가 아기 더 먹는 거라고. 아기 돈을 엄마가 먹는다 키워주는 거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네요. 제가 그동안 일만 해주고 모든 거 다 받아들여줘서 솔직히 제 느낌은 자식 엄마도 아니고 노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한국 돈 약 100만 원의 양육비 그마저도 이 의뢰인이 착하게 굴어야 보내줬고 아이들을 좋은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 좋은 분유를 사줘야만 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매번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작년 8월에 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네요. 연락도 안 해요. 아기 어떻게 살지, 아기 잘 지내는지. 왜 제가 이렇게 방송 올리고 싶은 이유도 왜냐면 제가 파산되었잖아요. 빚도 많이 갚아야 되는데 당장 일자리 못 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부탁 좀 했어요. 한 달만 시간 주세요. 제가 돈 벌 때까지 아기 아프면 그 양육비 왜 좀 더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는데 아이의 양육비를 볼모로 잡은 한국 남편에게 의뢰인은 국어를 아닌 국어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요 이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는 베트남 여성에게 베트남에서의 고소득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요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기 통화 좀 하자. 저도 아기한테 아빠 누군지 인식 되게 해주고 싶은데 근데 아기랑 통화하자고 하면 안 통화하라고
또 사업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를 또 차단했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갑자기 또 왜 차단하냐? 그러면 아기 죽든 말든 어떻게 살든 알 필요 없네. 죽어주가 다 죽어주가 그 정도까지 돌아되었어요. 애들이랑 다 같이 죽어버리고 싶다. 저도 우울증 좀 있었어요. 한국 남편이 유부남이었다. 그리고 출산이 임박했을 때 알게 된 남편의 외도,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조차 다른 여자와 함께였던 남편. 우울증이 오지 않을래야 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요, 이 남편에게 남편의 역할은 바라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녀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아이들에게 아빠 노릇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한테 사과 같은 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아기한테 아빠 책임으로서, 왜냐면 아기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빠의 품을 모르고 살아온 쌍둥이들, 그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말하는 의뢰인. 의뢰인이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조금 비참하더라도 아이들이 아빠라는 존재를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 여자랑 여기 와서 아기 만나도 돼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거 그냥 아기한테 아빠 뭔지, 누군지 아니고 아빠 뭔지 좀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베트남의 한 골목에서 자라고 또 커갈 겁니다. 아빠가 누군지도 아빠의 품이 뭔지도 모른 채 21세기 라이따이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나도 아빠 있는 애기다. 네. 아이들의 엄마인 베트남 여성, 의뢰인을 방치한 채 자신의 행복만 쫓고 있는 한국인 남편. 이 남편은요, 아직도 의뢰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꾸 저기 여자랑 사는 모습 저한테 보여주고, 여자랑 싸우고 있는 모습 지금 행복하고 있다, 너만 아니면 내가 행복하고 있다, 그렇게 자랑해요.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고 난 뒤 의뢰인이 보여준 메시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만나는 다른 베트남 여성이 임신을 했고 곧 그녀와 결혼을 할 거라는 메시지. 의뢰인은요, 그런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솔직히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제가 방송 올리면 이제 양육비 안 주겠다고. 양육비 못 받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상관없는 것보다 올리는 거랑 그 사람 책임주는 거랑 틀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 핑계로 하면 어차피 저도 양육비 받기는 되게 힘들어요. 올리든 안 올리든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버는 만큼 당당하게 살면 돼요. 그냥 아기 인정하는 거랑 그거만 해주면 저도 스스로 돈 벌고 버는 만큼 살면 돼요. 자존심과 양육비를 맞바꾸느니 자존심을 지키며 살고 싶다고 말하는 의뢰인. 아마도 이 영상이 올라가면요, 더 이상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라도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무결하고 선한 존재는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요, 세상에는 양면이 존재합니다. 제 영상에 한국 남성의 피해 사례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한국 남성이 무결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여성들도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입고요,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제 채널에 제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다만 제가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이유는요, 가공된 행복, 연출된 국제결혼에 좋은 부분만이 부각되는 이 유튜브 안에서요,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 없는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번 영상의 모든 수익은요, 모두 이 의뢰인의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관심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